저는 당연히 자격이 안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다만 미국 취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신 분들이면 좀 알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이 커피챗으로 상담하는 케이스 중에 간혹 미국 취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막연하게 생각만 해보시고 조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어려운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취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신분입니다. 여기서 신분이라 함은 뭐 시민권, 영주권 혹은 비자와 같은 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면 이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영상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뭐 능력이 특출나다고 해도 뭐 미국 회사에서 인터뷰를 딱 보고 난 뒤에 합격이 돼서 뭐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혹은 뭐 다음 달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인터뷰 볼 때 현재 신분에 대해서 항상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이 미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게 신분이랑 어떻게 엮이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취업하려면 회사에 지원을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회사 지원 프로세스 처음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향후에 이 스폰서십이 필요하냐? Yes or No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폰서십이 신분에 대한 스폰서십이에요. 그러니까 뭐 워킹 비자나 그린카드 같은 지원이 향후에 필요하냐는 거죠. 여기서 필요하다 yes를 택하면 뭐 제 뇌피셜인데 90%? 뭐 심하면 95% 이상 그냥 서류에서 걸러집니다. 스폰을 아예 안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해주는 회사라도 포지션에 따라서 이 스폰 가능한 포지션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채용 공고 뜬 수많은 포지션 중에 비자 스폰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이 포지션은 비자 스폰을 안 해줘 라고 명시해주는 회사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딱 보고 그냥 지원을 안 하면 되니까 편한데, 뭐 우리는 지원을 해준다 혹은 안 해준다 이런 말 안 써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거를 사실 지원을 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불필요하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서류라도 좀 패스를 해보고자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 라고 클릭을 하고 노를 클릭하고 인터뷰를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 인터뷰에서 걸러집니다. 보통 HR이랑 1차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현재 신분이 뭐냐고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뭐 나는 그린카드도 없고 H1B도 없으면 거기서 또 이제 바로 필터링을 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분 해결을 먼저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거는 보통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비자 스폰서십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신분 해결을 먼저 한다는 거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한다는 건데, 취업 이민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뭐 EB1, EB2, EB3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EB3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후순위라 일단 오래 걸리고 뭐 숙련도가 낮아도 상관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EB1은 굉장히 고스펙, 교수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스펙이 필요하고 그만큼 좀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EB2가 그나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탄탄한 연구 실적이라던가 경력이 좀 어필할 만하다 싶으면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B2나 혹은 뭐 NIW로 검색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이 선호한 타입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뭐 연구 경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부터 거절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논문이 없어도 그냥 뭐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된다, 뭐 석사까지면 충분하다, 경력만 가지고도 잘 포장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좀 논문이 막 꽤 있고 인용된 횟수가 많은 게 더 유리하기는 해요.
자, 그럼 영주권을 받고 넘어가는 케이스 말고 다른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냐? 유학을 통해서 이제 미국 취업을 노리는 거죠. 제가 선택한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 뭐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합격하게 되면 이 F1 비자라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겠죠. 그런데 엄밀하게는 이 F1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학하면서 뭐 학교 근처 식당에서 서빙 알바라도 해가지고 생활비를 벌어보겠다? 그거 안 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엄연히 불법이고요. 뭐 걸리면 미국에서의 훗날을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교라던가 시험 감독관, 뭐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알바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대학원 다니면서 여름학기 조교도 했었고 시험 감독관 그리고 학교에서 고용한 그 튜터로 활동하면서 좀 생활비를 합법적으로 벌긴 했습니다. 자, 그럼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F1 비자로는 일을 못 한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OPT라는 걸 신청합니다.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을 받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은 또 사실 너무 짧죠. 다행히도 이 데이터 분야와 같은 이공계 쪽 전공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 이 스템 OPT라는 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 1년 처음 OPT 1년이 끝날 때쯤에 스템 OPT를 또 신청을 해가지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템 관련된 전공이면 이 OPT만으로도 총 3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OPT 기간, 일하는 기간 동안 이 H1B를 지원을 해서 워킹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 H1B는 이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뽑는데 이 H1B를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이 H1B 신청하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자 스폰서십이에요. 회사가 스폰을 해줘야 H1B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 같으면 이제 회사에서 H1B 지원할 때 드는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다 대주고 뭐 프로세스도 알아서 착착 진행을 해주고 뭐 필요한 서류만 당사자한테 요청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에서 뭐 우리가 H1B 지원해줄 수는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직접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H1B가 추첨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뭐 그렇게 막 높지는 않습니다. 학사랑 석사 이상이 좀 다른데 뭐 석사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스템 같은 경우는 총 OPT로 3년을 일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고 하면 총 3번을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확률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공계가 아니라서 OPT가 1년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1년짜리 OPT인 사람을 뽑는 건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이면 확률상 그래도 좀 해볼만 한데 딱 한 번에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정말 리스크가 크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문과로 유학 가는 거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고요. 뭐 박사까지 할 거면 그나마 나은데 아니면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겨우 취업해서 OPT로 1년을 일한다고 해도 1년 그 한번 H1B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짧은 1년이라는 경력은 어필할 만한 경력이 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스템 OPT로 이제 3년을 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난 3년만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원할 때 나는 스폰이 필요 없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비자 스폰이 필요 없다라고 체크를 해도 1차 인터뷰에서 HR이 확인할 때 걸러집니다. 제가 이걸 직접 해봤어요. 저 스템으로 3년 일할 수 있으니까 나 스폰 안 해줘도 되고 3년만 일하고 싶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HR이 아니야, 너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은 그 이후에 스폰이 없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스폰이 필요하다에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따끔하게 혼났어요. 자, 회사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회사에서 단기적으로 일할 사람을 뽑을 거면 애초에 계약직으로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이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뭐 1년 혹은 3년만 일할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 사람 뽑으면 1년 정도는 사실상 뭐 트레이닝 시키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뽑아야 되는데, 그거 빼면은 사실 일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1년만 일하고 돌아갈 계획이든 3년만 일하고 돌아갈 계획이든 스폰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예스를 클릭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템 OPT를 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H1B 추첨에서 3번 연속으로 떨어져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냐? 해외 브랜치가 있는 경우는 해외로 내보내서 계속 고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 이전 직장 선배가 지금 원래 미국의 구글에서 일하다가 H1B가 안 됐는데 지금은 스웨덴인가 스위스로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안 되면 이 유럽, 동유럽 쪽에 좀 브랜치가 있고 아니면 캐나다로 보내서 계속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큰 해외 브랜치가 있는 그런 회사로 들어가시면 H1B가 떨어져도 그나마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단 미국 취업을 노린다면 문과 유학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스펙이 짱짱하다, 한번 비벼볼 만하다 싶으면 NIW 같은 걸로 영주권을 먼저 받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런 프로세스도 시간이 상당히 들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뭐 유학 가는 것도 시간이나 돈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그건 뭐 개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영주권을 먼저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으로 OPT 타고 H1B 받는 걸 노려보는 게 마지막 방법이겠죠. 이왕이면 큰 회사가 H1B가 추첨이 안 돼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리고 물론 연봉도 좀 더 괜찮겠죠. 하나 까먹었던 게 이 H1B가 되면 일단 최장 6년간을 더 일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영주권 지원 프로세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해준다고 하면 이 아까 처음에 말한 H1B 워킹 비자부터 이 그린카드 영주권까지 다 지원해준다라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을 통해서 스템 OPT로 이 회사 스폰 하에 미국 회사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왜 처음에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솔직히 이때는 NIW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격이 안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뭐 학력도 당시에는 이제 학부 졸업이 끝이었고, 학부만 놓고 보면 또 관련 전공자도 아니었고요. 논문도 없었고요.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한국 회사에서의 경력인데 그거 가지고 좀 비벼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못 했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때 영주권에 대해서는 딱히 욕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을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에서 일을 해보는 거였고, 스템 OPT로 3년 정도 일할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연봉을 좀 팍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었죠.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일한 지 4년 차가 되는데 만약에 뭐 3년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좀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계획했던 게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가끔 한국 리크루터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뭐 사실 근무지가 한국인 경우는 제가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얘기는 좀 해보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받는지 좀 궁금하니까 얘기는 해봐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뷰 초반부터 연봉이 얼마 정도 될지를 딱 까놓고 시작을 하는데 한국은 그거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죠. 보통은 말을 안 해주는데 그나마 좀 어그레시브하게 채용을 하려는 케이스는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봤을 때는 진짜 많이 주려고 했던 곳은 제가 지금 미국에서 받는 연봉 그 이상으로 맞춰준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보통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 받는 연봉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지 뭐 더 주거나 비슷하게 주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여튼 비슷하게 받는다고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그냥 경력 쌓아가면서 연봉을 올렸을 때보다는 몇 배는 더 받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조금이나마 경력을 쌓고 한국 돌아가서 연봉을 올리려는 그 전략이 가능은 하다는 걸 확인은 했죠. 근데 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냥 미국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사실 그때는 이 OPT를 가지고 취업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잘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되게 유망했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직할 수 있을 거다. 미국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고 뭐 개중에 이제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뭐 한국 혹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꽤 봤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뭐 "추천할 수 없는 루트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저처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진 사람들은 뭐 그래도 결국 다 일자리 구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미국 취업은 이 잘났기 때문에 오퍼를 받았다기보다는 좀 끈기로 버텨서 이걸 받아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다음 영상에서는 왜 제가 미국에 남기로 했는지 혹은 제가 느끼는 한국과 미국 생활의 장단점이라던가 뭐 미국 회사에서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정말 그 생활도 그만큼 더 풍족해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